공황장애로 고생해 본 적 있을까요?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 주시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신질환 문제 중에서 공황장애만큼 그 원리가 명확한 질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저는 공황장애는 분명히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마침 유튜브 댓글로 공황장애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 계셔서 이 사연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평소에 올려주시는 영상들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시험 중 공황과 이에 대한 불안의 대처법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보는 도중 공황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심해지고 있어서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반추나 불안 등에 대해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평상시 공부하는 도중 공황이 와도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있지만 시험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교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올라와요. 작년에 시험을 치르면서 경험을 했던지라 작년 생각만 하면 올해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포감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공황은 불편할 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되새겨도 시험장에서 그 불편한 느낌이 올라오면 집에서 대처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니까 극도의 패닉으로 이어져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상을 계속하게 돼요. 시험장에서 그 불편함을 겪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시험장에 갇혀서 나갈 수가 없고 나가면 불합격이라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되새기고 내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1년을 준비한 시험인데 당일날 공황이 올라와서 결국 시험을 중도에 치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극복을 위해서 매일 러닝도 하고 명상도 하고 선생님의 영상도 보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당일이 되어야 결정이 나는 부분이다 보니 수시로 올라오는 불안한 생각이 시험장에 가는 걸 무섭게 합니다. 시험장에서 공황이 오면 그라운딩 기법 등의 대처법을 찾아보고 인대놀도 고민해보아도 공황 때문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질문 드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디스턴싱을 하고 계신 유저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시험이나 미팅 아니면 발표, 면접 이런 것들을 할 때 공황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된 생각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시험을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결국 그날 공황이 터져서 시험을 망쳐버리고 기회를 날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불안과 공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안과 관련된 감정들을 조금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하지만 미래에는 발생할 수도 있는 그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사례에서 아직은 나한테 공황이 닥치지 않았지만 혹여나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공황이 터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한 거는 이제 불안인 거죠. 그런데 공황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공황에서는 훨씬 더 공포감에 가까워요. 이 공포는 뭐냐면 지금 임박한 위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그 위협이 지금 이 순간 실존해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황이 터졌을 때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아. 내가 쓰러질 것만 같아. 이런 걱정들은 멀리 있는 걱정이 아니죠. 내가 불안할 때는 걱정이 저 멀리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언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불안했던 건데 점차 이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면 그때는 훨씬 더 공포와 관련된 감정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위협이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 때로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공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는 불안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다가 처음에는 이게 막연한 걱정이었는데 점점점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다가 이제는 정말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임박한 나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공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불안이 공포로 바뀌는 과정은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우리가 주로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신체 감각에 대해서 좀 집중할 때가 많죠. 가슴이 답답한데? 아니면 호흡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신체 감각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조금은 불안감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 문제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 정도의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 신체 감각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감각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으면 당연히 나의 생각은 거기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주의가 고정된다, 주의가 묶여버린다 라고 하는데요. 공황장애에서는 어떤 처음 촉발된 불편한 신체 감각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가 묶여버리는 겁니다. 계속 그쪽에 예민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민하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거를 바로 잘 캐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더 큰 문제로 계속 다가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임박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진짜 가슴이 안 멈추네. 정말 가슴이 뛰는 게 안 멈추네. 정말 이러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부정맥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맥이 왔나라고 생각 정도 하면 이제는 가슴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막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긴장돼서 가슴도 빨리 뛰고요. 빨리 뛰니까 이제는 이 생각이 더 나와 가깝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임박할 때쯤 오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심장마비가 왔구나. 지금 내가 쓰러진다. 지금 내가 죽는다. 이런 공포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 악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면서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어서, 즉 멀리 있는 어떤 문제에서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문제로 바뀌는 과정으로 변하면서 공황이 발전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애초에 이 불안감이나 공황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지가 중요하겠죠. 그게 생기지 않았으면 이 악순환이 돌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이때 불안과 공황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생각입니다. 생각. 인지행동 치료를 만든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아론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치료와 정서장애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 이거는 생각이다. 인지적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허허벌판에 놓여서 저기 멀리 있는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엄청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엄청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하고 도망쳐야 되나?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마존의 투어를 가서 우리가 되게 단단한 강화 유리를 가진 버스 안에서 사자를 보고 있으면 엄청 즐거울 거예요. 와, 사자다! 이러면서 누군가는 동영상도 찍고 막 이렇게 같이 사자랑 셀카를 찍으려고도 할 거고요. 사실 우리 뇌 입장에서는 봤던 건 동일합니다. 그죠? 사자를 똑같이 봤어요. 사자를 똑같이 봤는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우리는 엄청 두려움을 느꼈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즐거움을 느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뇌가 이 상황을 평가해 봤을 때 첫 번째 상황은 두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렵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두렵지 않겠죠. 반대로 내가 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대처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거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뇌가 그간의 경험들을 쭉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판단을 내려서 두렵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다. 인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고양이를 보고 엄청 귀여운 저희 집 고양이를 보고 와 너무 무서워. 제가 날 물어뜯고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경동맥을 찢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내리고 판단을 했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비합리적인 두려움이죠. 그죠? 반면에 합리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제가 골목에서 만났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단정한 옷을 입고 좀 정상처럼 보이더라도 저는 두려움을 느끼겠죠. 계속 거리를 두고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갑자기 미친 짓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 내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감정에 대한 겁니다. 이 감정은 비합리적인 감정이란 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낀 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엄청 공포감을 느끼고 엄청 불안감을 느끼더라도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 그 앞에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든 간에 그 결과로 내가 지금 느끼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는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데 그게 뭐가 비합리적인 거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어떤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타당하다고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불안감으로 이끄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판단 내릴 때 우리 뇌가 종합적으로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너무 위협적인 상황이야, 두려운 상황이야 라고 판단 내리는 그 프로세스 자체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엄청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들, 내 기억, 지금 이 순간의 경험들, 내 몸에서 올라오는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지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물론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엄청 무의식적으로 우리 뇌에서 그런 정보 처리를 쫙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지? 나는 이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지금 있는 건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인데 내가 대처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의 뇌는 두렵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때 불안 또는 그게 너무 거리가 가까워지면 공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공황장애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제법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위협적인 상황이 아닌데 내가 그만큼 위협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냥 그렇게 무의식 중에 정보를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미숙해서 발생한 거죠. 그리고 우리 뇌가 그렇게 미숙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고착화되어서 이제 공황장애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공황장애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우리 뇌가 다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 지식을 얻으면 된다.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죽지 않는다. 이런 지식을 습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내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평가하기 전에 무의식 중에 어떤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다시 제대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우리 뇌가 두려움을 만드는 과정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인지를 재구성한다고 하는데 인지를 재구성해서 우리 뇌가 두려움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를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뇌가 정보를 올바르게 취합하고 제대로 취합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 뇌가 어떤 프로세스를 막 거쳐가지고 정보 처리를 하고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다시 트레이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뇌한테 올바른 정보를 줘야 합니다. 이거를 위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의식적으로 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겁니다. 정보를 제대로 줘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막 가슴이 빨리 뛰고 할 때 죽을 것 같다 라고 느낀다고 해보죠. 만약에 내가 정말 그게 걱정이라면 정말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공황장애가 발생했을 때 심장이 멎는 케이스가 있는지, 혹은 공황장애가 발생했을 때 쓰러지는, 실신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만약 설령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따져보면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정보들을 나의 뇌한테 배경 지식으로 심어주기로 하면 내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기도 해요. 반영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두려운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정보를 따져보고 내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숫자로도 막 계산해보고 해보니까 우리 뇌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 정보를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서 정보를 제대로 주입시켜 줌으로써 우리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디스턴싱에서도 아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숙지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댓글을 적어주신 분께서 공황은 불편할 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없이 되새겨도 힘들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되새겨도 여전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고만 해서 우리 뇌가 이게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정보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경험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2번째 방법, 공황장애에서는 노출을 잘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노출이 중요한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죠? 경험적으로 무언가를 해봤을 때 정말로 그러한지를 봤으면 우리 뇌, 우리 몸이 그걸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정보를 조금 보는 거는 그 효과가 약하겠죠. 그래서 노출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정보, 그냥 이렇게 줄글로만 받아들였던 그 정보를 내 몸에, 내 뇌에 각인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마주해보고 그러한지를 직면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서 떨어져서 그런 것들은 무섭지 않아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주식이 엄청 유행인데 다들 주식을 시작하거나 이제 어떤 종목을 살 때에는 거의 워렌 버핏 같은 마음이죠. 아, 좋은 주식이고 나는 요동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겠어. 오래 갈 거야. 나는 그런 거 무섭지 않아 라고 하지만 정말로 코스피가 막 10% 떨어진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해가지고 패닉 상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버팁니다. 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거리가 점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 이런 거는 무섭지 않아 이렇게 계속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점점점 더 그 현실에 가까이 가보기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노출 훈련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조금씩 그 상황에 가까운 방식으로 노출을 해보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명상이에요. 명상도 공황장애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아니면 신체 감각 또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황을 겪으면 불편한 신체 감각, 걱정스러운 생각, 온갖 것들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좀 더 초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명상 훈련도 불안장애를 치료하는데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공황에서 연습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이유는 신체 감각이 너무 위협적인 거예요. 공황이 막상 닥치면 그 순간이 오면 가슴이 막 엄청 뛰죠. 엄청 뛰고 막 귀에서 심장소리가 터질 것 같아. 이런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황장애일 때 명상을 연습할 때에는 몸을 쓰는 명상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바디 스캔처럼 신체 감각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 감각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연습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신체 감각에 노출시켜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숨을 참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절할 것 같은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때 그 느낌이 어떤지, 정말 내가 기절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죽게 되는지, 정말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지, 혹은 가만히 또 내가 숨을 쉬고 차분히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은 돌아오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히 경험하고 노출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의 핵심은 역시나 나의 뇌가 다시 정보 처리를 통해서 올바른 평가를, 올바른 인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성을 아주 큰 틀에서는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고, 이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 근원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께서는 아, 선생님 노출이 중요하다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러면 이 약물고 막 버텨서 좀 버티다 보면 익숙해지고 무던해진다는 말인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버텨가지고 무뎌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노출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뇌가 이 정보들을 잘 종합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으악 버티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연습들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의 경우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공황은 불편할 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되새겨도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내가 위협이라고 느끼는 대상과 아주 먼 거리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해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걱정하는 그 상황에 점점점 더 가까이 간 상태에서 이거를 평가해보기로 해야 돼요. 정말로 공황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 더 가까이 가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 그 시험을 내가 이렇게 연습해볼 기회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비슷한 시험 환경이라고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최대한 그런 조건들을 찾은 다음에 비슷한 상황들을 만들고 쉬운 것부터 노출시켜 보기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자님께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저와 함께 이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아이데이션을 해보면 저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해봤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컴활 시험 같은 거 한번 예약해서 날짜 잡은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내가 불안감을 잘 대처하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 시간을 잘 마치는 연습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중요한 시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토익 시험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준비하는 시험에 뭐 모의고사 같은 게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모의고사 시험에서도 연습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말 그 상황에 놓여서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정말로 이게 나한테 그렇게 위협적인가?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인가를 관찰해보기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관찰해보기로 갈 때 이제 연습들을 충분히 하고 가면 좋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첫 번째 과정 한번 따져보는 거죠. 정말로 시험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신체와 편안한 관계를 맺기 위한 연습들 바디 스캔 명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보고 또 숨도 한번 참아봐서 좀 답답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나서 시험장에 가보기로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핵심은 점점 더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가까이 가는 연습으로 하면서 그 상황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황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여전히 나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공황에서의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인지적인 평가. 우리 뇌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커진 불안감 그 자체가 원인도 아니고 이거를 잠재우는 것 자체가 치료의 중요한 목적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평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 뇌가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감 아니면 공황이라고 하는 어떤 공포의 감정 이것만 바라보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바라보면 이 두려움 실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두려움은 계속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임시 방편의 대처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임시 방편의 대처만 할 수 있으면 우리 뇌는 여전히 불안하겠죠. 이 상황이 위협적인가? 그렇다.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곧바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시 우리 뇌가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디스턴싱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뇌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목도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반드시 그 생각에 고지고대로 반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 지점을 잘 이해하고 공황도 나의 뇌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정보 처리를 해서 만들어낸 생각, 특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생각은 임의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서 다시 그 생각과 잘 관계 맺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때로는 두려움이 합리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공황장애가 왔을 때 죽을 것 같아, 실신할 것 같아는 저는 비합리적인 두려움인 것 같아요. 공황장애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공황장애에서 실신하는 케이스는 아주 드물어요. 의식을 잃고 실신하는 케이스는 정말 드뭅니다.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은 정확하지만 정말로 쓰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시험을 불합격하면 어쩌지는 저는 아주 합리적인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죠? 꼭 공황뿐만 아니더라도 그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떡하지는 좀 합리적인 걱정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그때 운석이 떨어져서 실패하면 어떠지가 아니고 내가 이전에 어떤 공황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발생해버려가지고 시험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합리적인 걱정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공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다 보니까 공황을 잘 관리하기로 하면 시험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도 좀 줄기도 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설령 두려움이 합리적이라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이상의 일들을 분명히 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두렵지만 총칼을 들고 우리 나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을 향해 돌격하는 군인들도 있고 내가 죽을 것이란 것 알면서도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꼭 인간의 한계를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사실에도 아주 중요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인간이 또 그런 일들을 못할 때도 있죠. 그런 일들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인간, 성숙한 성인의 자세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설령 그렇지 못한 문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응당 불확실성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내가 정말로 노력했지만 안 되는 일들도 있고, 가슴 사무치게 괴로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기로 하는 게 성숙한 성인의 자세이자,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그 모든 삶에서도 우리가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는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시험 기간에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죠. 시험 시간에 갑자기 설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탈이 나가지고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뒷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막 저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통제하면서 그 어떤 위험도 발생하지 않을 안전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부분들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이 상황들을 해석하기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아마 비슷한 사례들도 많을 것 같고 조금 또 다른 상황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살펴보고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할게요.